전에 셜록 홈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파사드를 제일 인터레스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그냥 넣는 거예요. 특징이요. 있죠. 그거는 불면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명품 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샵이라고 하면은 비싼 물건 파는 데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건축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니멀로 가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극단의 투명성을 가지는 데가 있고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데가 애플 스토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애플이 명품이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단가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고 반대로 에르메스 백은 몇 천만 원짜리를 파는 데니까 명품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IT 업계 쪽에서는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의 매장들은 되게 투명해요. 반대로 우리가 아는 명품 중에 조지 알만이라든지 루비통이나 이런 데 그런 플렉시 스토어를 보시면은 내부가 불투명하게 안 보이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부에 뭘 파는지 잘 모르고 상품만 제한적으로 보여져 있고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파사드 디자인 전략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커스터머, 소비자들의 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은 거의 전 국민이 다 핸드폰은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빨리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쪽으로 가는 전략을 취해서 투명한 파사드를 했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아는 명품들은 소비자가 전체 계층의 0.00 몇 %밖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더 들어오는 길을 좀 막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극단으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쯤인가 한번 청담동에 알마니 매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걷다가 궁금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 입구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문지기로 계신 분이 별로 저렇게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명품 샵들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클럽 같은 데 가실 때 앞에 문지기가 서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걸러지면은 그 안에 공간이 되게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되면은 그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입변을 먹지 않고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난 여기 들어올 만한 사람이 됐구나라는 자존감도 세워주는 것도 있고 가격을 떠나가지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공간에 왔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게 한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공간은 항상 여러 개의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을 보시면은 자금성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황제가 기거하는 곳 앞에는 여러 개의 게이트가 있잖아요. 조선의 사신이 왔다 도착하면은 자금성 입구에 주변으로 해자가 쫙 둘러쳐 있잖아요. 물로 만들어진 해자가 있고 거길 건너면은 창든 문지기가 서 있겠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또 물로 된 개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에 문이 또 나와요. 그럼 거기 창든 애를 또 통과하고 그러한 여러 개의 게이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안에가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이 되게 신비롭고 권위를 가지는 공간이 되는 건데 똑같은 전략을 명품샵에서 쓰는 거죠. 내부 공간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고 누구나 웰컴되지 않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만 갈 수 있고 최근에 몇몇 플렉시 스토어를 보면은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일단 딱 가면은 예약하셨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받아주지 않는 그런 데들도 있고 일부러 또 줄 엄청 세우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명품샵 가더라도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맛집에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게 해야지 그 안에가 특별해 보이는 거니까 그걸 건축적으로 하면은 백화점 같은 데에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샵이기 때문에 그 파사드를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플렉시 스토어라고 하는 독립된 매장으로 돼 있을 때는 파사드를 대부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내부가 보이게 하고 심지어는 더 좋은 명품 샵을 가시게 되면은 가서 실제로 구매를 하는 그 과정들은 거기서 샵에서 못 보게 안에 또 다른 프라이빗한 룸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더 VVIP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층으로 가죠. 샵 그 헬퍼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물건을 들고 가서 보여주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공간 안에 공간 안에 공간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명품샵들을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제 떠오르는 것들은 도쿄에 가면 에르메스 매장이 있어요. 그거는 렌소 피아노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렌소 피아노가 에르메스 매장을 설계할 때 주요 재료로 썼던 게 뭐냐? 유리 블락을 썼어요. 글래스 블락이라고 하는 재료는 빛은 투과되지만은 안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으면은 유리창은 안과 밖이 서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리 블럭이라는 재료를 쓰게 되면은 서로 보이진 않지만 빛은 투과가 되는 효과죠. 그래서 그걸로 유리 블럭으로 쫙 모든 인면을 싸고요. 이제 저녁이 되면 거기서 빛이 새어 나오죠. 그런 전략을 했고 우리 청담동에도 가서 보면은 볼 수 있는 에르메스 매장도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리로 된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그 유리에 프린트되어 있는 패턴들이 있고 거기 사이에 조명이 들어와서 밤에는 밝게 빛나지만은 내부 매장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비슷한 계열로 도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프라다 샵 같은 경우에도 헤르조그 드미론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는 유리를 썼는데 그게 어디는 되게 찌글찌글한 유리 쓰고 어디는 좀 판판한 유리 쓰고 어디는 뭐 다른 유리를 써가지고 몇 개의 다른 패턴을 써가지고 안에가 잘 안 보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불투명한 재료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같은 유리를 쓰더라도 좀 뭔가 안에를 볼 수 없게끔 하는 재료를 쓰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준 아오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라고 얘기했던 거가 이분이 했던 그 나고야 루이비통 사옥 매장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어요. 형태는 되게 단순한데 그 두 개의 유리가 다른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체크 무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재미나냐면요. 모아레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형태가 막 이상하게 아른아른하는 라인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이 파사드가 있으면은 내가 그 옆을 걸어가게 되면은 건물 파사드가 별로 변화가 거의 없죠. 물론 투시도적으로 형태는 좀 바뀌긴 하겠지만은 특별하게 우리를 이렇게 캐치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눈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LED 조명 같은 걸 달아가지고 막 움직임을 갖고 오면 우리의 시선이 글로 뺏기기는 하죠. 근데 LED 광고판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동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준 아오키의 이 루비통 나고야 매장 같은 걸 보시면은 두 개의 체크 무늬를 딱 겹쳐놨을 뿐이죠. 하나의 그냥 두 개의 물성이죠. 그걸 겹쳐놨는데 내가 움직이면은 내 움직임 때문에 그 변화가 생깁니다. 되게 인터랙티브한 변화가 생기는 파사드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건물이 점점 미디어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도산대로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LED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그대로 멈춰져 있고 그 위에 그냥 LED라고 하는 IT 기술이 도배가 돼가지고 거기에 움직임의 동영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독특하게도 이 나고야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도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파사드를 만들었다. 건축사적으로 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때 토요이토라는 건축가가 윈드타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윈드타워는 보시면은 타공철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 빛에 의해서 낮 시간 동안에는 아주 실린더 은색으로 보였다가 밤이 돼서 불이 들어오면 투명해졌다가, 그러니까 빛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물성이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머티리얼이 있다가 디머티리얼이 생겼다가 빛의 컨디션에 따라서만 만드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한쪽에서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온 사인과 광고판으로 막 뭔가 변화하는 걸 주는데, 건축은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하게 되냐 하면은 건축은 그냥 박스만 니들은 만들고 방수만 해. 인면도는 우리가 LED 도배로 다 끝낼게. 그렇게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도 당시에 UN 스튜디오가 했던 것들도 그냥 유리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영상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같은 재료지만은 그 물성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토요이토의 윈드타워고, 그 계보를 잇는 거가 이제 준 아오키의 이 나고야 빌딩 같은 거.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 준 아오키의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루비통 긴자입니다. 그게 보시면은 낮에 보면은 되게 미니멀한 돌덩어리처럼 보이는데 밤이 되면은 그 안에 빛이 새어나오는 그 창문들이 다 다르게 사이즈가 뭐 색깔도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건물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이 건축가가 그냥 밝은 데서 봤을 땐 똑같은 색깔의 건물이지만 밤이 됐을 때는 다른 투명도를 가지는 재료를 써서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오는 디자인이 있긴 있었죠. 예일대학교에 있는 바이네케 도서관, 그 희귀 도서관 책들만 모아놓은 그 건물이 있는데 되게 대리석을 얇게 썰어가지고 낮에 보면은 그냥 불투명한 건물로 보이는데 밤이 되면은 안에 조명이 들어오면은 그 바깥에 있는 그 돌이 빛을 투과시켜가지고 밝게 빛나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좀 흉내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더 미니멀하게 보이게 바이네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디자인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주 민자로 되어 있는 벽면처럼 보여요. 낮에 보면은. 근데 밤이 되면은 그 불빛이 들어오면서 다른 물성이 차이가 나게끔 하는 디자인을 합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이분이 한 것 중에 화이트 채플인가 뭐가 하나 있어요. 그 화이트 채플은 이건 명품 샵은 아닙니다. 근데 유리인데 이것도 역시 그 헤이 위치에 따라서 벽면이 어떤 때는 투명하게 보였다, 어떤 때 불투명하게 보였다. 빛에 의해서 물성이 투명도가 결정이 나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그런 상업시설을 디자인하는 건축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나가 디올 매장을 도쿄에다 만들 때 보면은 유리 박스가 있고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휘어진 걸 이중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표면이 막 좀 독특한 깊이감을 가지게 하면서 안에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건 똑같고, 그 헤르조그가 설계한 도쿄에 가면은 미우미우라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 미우미우 매장 보시면은 아노나이징 패널 같은 금속으로 그냥 쫙 벽이 돼 있고
살짝 들려 있어요. 틈으로만 매장 내부를 살짝 볼 수 있게끔 내부를 잘 안 보이게 한다는 공통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셜록 홈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파사드를 제일 인터레스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그냥 창문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창문을 안 만들고 창문이 없는 건물일수록 도시의 풍경을 좀 해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되게 인터레스팅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저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인돌 같은 거나 피라미드 같은 걸 보시면은 피라미드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냥 메스 덩어리인 거죠. 그냥 바위 덩어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창문이 없다라는 거는 지구라트 신전 창문이 없죠. 벽돌 쌓아서 만든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 창문이 없는 건물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였었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오면서부터는 고층 건물이면서도 창문이 있는 게 나오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그 중간 단계가 에펠탑 같은 것들이죠. 철골로 속이 뻥 뚫린 구조를 만들고 나중에 거기다가 슬라브 바닥판 끼워놓고 유리창 끼면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큰 건물들은 지금은 다 창문이 있고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거꾸로 오히려 창문이 없는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내부에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존재, 물성 자체로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창문이 없을수록 되게 멋있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창문이 없는 건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흥미로워 보이는 거죠. 특징이요. 있죠. 주변에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사는 동네 바로 옆에 있죠. 그거는 불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담동 같은 경우도 있죠. 압구정동 일대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니까 거의 가까운 거리에 그런 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도쿄의 그 오모테산토 같은 데에도 거기에 그렇게 명품샵들이 쫙 들어서는 이유는 그 근처에 부자 동네들이 있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이지 않은가.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그런 소득 수준이 높은 주거 단지가 있는 데들은 대부분 또 그 근처에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 주변이 좋은 동네가 되고, 좋은 동네가 되면 그 주변에 좋은 쇼핑거리가 생겨나는 거고,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사는데 주변에 명품샵들이 자리를 배치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최근에 명품 매장, 플렉시 스토어가 생기는 곳이 성수동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수동은 특별하게 주변에 엄청난 부자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많이 생기는 거는 젊은이들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SNS에 많이 노출되는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수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오기에 접근성이 되게 좋은 2호선 역에 있는 거고, 홍대에는 안 가고 성수동에 오는 이유는 성수동은 공장지대가 있으니까 트럭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편안해서 그런 거고, 평지로 되어 있고 뭐 이런 특징 때문에 거기가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거죠. 특이한 게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플렉시 스토어를 이렇게 안 만드는 이유가 일단 걔네들은 한 200년 된 건물이 좋은 건물이 많잖아요. 그냥 창틀 바꾸면 끝이에요. 그냥 명품 샵이라고 하는 거가. 건물 자체를 새로 지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일본 사례가 많은 이유는 일본이 거품 경제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80년대, 90년대는 정말 거의 일본은 압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엄청 부러워하는, 소득 수준이 뭐 말도 못하게 높았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다시피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상태에서 다시 세운 도시가 도쿄잖아요. 그러니까 도쿄는 역사적인 건물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일본은 거품 경제 때 기성세대가 돈을 많이 벌었고요. 90년대 들어서 젊은 세대들 때부터는 돈을 못 번 거예요. 50대, 60대 아저씨들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이칸야마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옷도 되게 잘 입고 위스키들도 막 뭐 몇백 가지 있는 데서 먹고 뭐 하여튼 뭐 옷 입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진 사람들이 많은데 슬픈 현상이기도 한 거죠. 그 세대 사람들만 돈이 많은 거예요. 90년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스위스에 제가 여행을 가서 있는데 롤렉스 매장이 있었거든요. 일본 관광버스들이 와가지고 몇십 명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롤렉스 매장에 들어가서 롤렉스를 한 두세 개씩을 사요. 아무렇지도 않게. 도대체 얘네들은 뭐지? 막 이래서 내가 일본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롤렉스를 이렇게 맨날 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한테 롤렉스 시계 선물하는 게 그게 유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엔화가 너무 세지니까 명품들을 막 그냥 미친 듯이 사던 시절이었고, 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마침 도쿄에는 그런 오래된 고풍스러운 건물은 아예 없고 플렉시 스토어라는 거를 신축을 해서 짓고,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건축가를 불러다가 엄청나게 눈에 띄는 건물을 짓고, 오모테산도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쪽 끝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km 쭉 거는 안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이 한 10개쯤 있어요. 거기가 다 몰려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그 일본의 왕이
1년에 몇 번 신사참배를 가는 길이거든요. 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선으로 뚫고 그다음에 옆에 양쪽으로 느티나무를 쫙 심었어요.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문 앞에 은행나무가 쫙 심겨져 있었잖아요. 중앙청이 거기 있었잖아요.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청 건물이 있잖아요. 그 둘 연결하는 그 축인 거예요. 얘네들은 중요한 건물들 사이를 나무를 일직선으로 쫙 도열해서 심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들 많아요. 뭐 지방에도 가서 보시면 어느 지역에 막 나무가 쫙 줄 서서 심겨져 있다. 그런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그걸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오모테산도도 그런 식으로 느티나무를 쫙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쇼핑거리가 된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명품 샵은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소비 수준하고 일본 거품 경제 시절의 그 세대의 소비 수준하고는 아직도 격차가 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저는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그 루비통 매장인 것 같고, 그 외에 건축적으로 우와 멋있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디올 매장도 있고 버버리 매장도 있고 샤넬도 있고, 그렇게 막 글로벌하게 어텐션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루비통 매장이 그래도 제일 독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명품 매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